김주애의 후계 수업이 외교 무대까지 확장이 됐다. 그렇다면 김주애가 향후에 이제 외교 무대에 나올 수 있죠. 너무나 빠른 후계의 옹립은 김정은 정권에게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조한범 박사의 세계적인 대동강 TV 채널을 운영 중이신 자 박사님과 오늘 또 한미, 그 다음에 북한과 우리나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최신 기사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걸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유랑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대북 방송을 계속 했던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안 하게 됨으로써 얻는 뭔가 효과라든가, 뭐 북한 사회나 이게 미친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뒤로 돌리면 기억나시죠? 쓰레기 풍선. 네, 오물풍선. 예. 처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탈북 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니까 지금 풍선의 이름이 좀 복잡한데 처음에 두 차례는 오물 풍선을 보냈어요. 네. 정말 오물이었어요. 그 소똥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군이 보냈고 일단 인체에 유해한 오물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오물풍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물풍선은 딱 두 차례만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집어넣었어요. 맞아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쓰레기 풍선을 보냈다가 마지막에는 북한식 전단을 보냈어요. 오물풍선, 쓰레기풍선, 전단풍선으로 바뀐 거죠. 네. 그런데 북한이 오물과 쓰레기풍선을 보내면서 이제 막 화재도 나고, 그러니까 우리 군이 경고를 했어요. 계속 보내면 심리전 방송하겠다. 결국 계속 보내니까 남쪽 단체도 계속 보냈죠. 티포트를 씌웠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심리전 방송을 하니까 북한에서 소음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까지 이어진 흐름이고, 네. 이게 지난해 초부터 쓰레기 풍선, 왜냐하면 겨울에는 바람이 북쪽으로 잘 안 불어요. 그러니까 남풍이 잘 안 불어요. 한 3, 4월경부터 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티포트로 시작된 거죠. 소음 방송까지. 그런데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그 소음 방송 못 들어보셨죠? 강화도, 교동도 이런 쪽에는 지하철 소음이 데시벨이 1년을 시달린 거예요. 우리나라 주민들인 거죠? 예, 불면증, 심리적 불안, 이사 간 사람도 있어요. 인기 유출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축들 유산한다든지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봤는데, 근데 12월 3일부터 비상경, 6월 3일까지 6개월은 국내 정치에 매몰되니까 이것도 방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조치는 이 정부의 정책 여부를 떠나서 만시지탄이다. 적경지역 주민들을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11일 날 낮에 중단을 했고, 지금 현재 녹화하는 현재 12일 낮 현재 북한도 소음방송 출은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죠. 그러나 이 상황이 계속 된다 그러면 사태는 안정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남쪽의 단체들이 다시 전단을 보내면 문제가 되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또 북한을 장악하니까. 그래서 일부 단체들은 계속 보내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정부에서 어떻게 했나요? 보내지 말라고 했나요? 보내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면 보내지 말게 할 수가 있어요. 대북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이랬더니 위헌 소송을 했는데 헌재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 그랬지, 전단을 보내는 게 옳다고는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전단을 보내는 건 사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일부 조용하게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단체들이 있었지만, 그럴 땐 북한도 조용했어요. 근데 접경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날리게 되면, 첫 번째, 접경 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북한이 전단에 사역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저쪽이 사역하면 우리도 사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개적으로 기자들 불러 모으고 하게 되면 북한 군의 비상 경계령이 내려져요. 그럼 전단이 내려가면은, 떨어지면 바로 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접근을 못 해요, 아예.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서의 공개적인 전단 살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많은 북한 민주운동 단체들의 견해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 선정적인 단체들이 문제를 키웠던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이 대북전단의 접경 지역 공개 살포, 이건 지양돼야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의 독재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또 제약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표현의 자유도 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헌법상 권리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긴장화나 평화,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창의적으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북한 독재 체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민간도 협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정부도 또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실 좀 나머지
국민들이나 정부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피해를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고 모르는 있죠. 거죠. 모르고 있죠. 이게 쉽게 표현하면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도 벌어지고 뭐 하는 세상인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도 지인들이 있는데 소주 몇 병씩 먹어야 잠이 온다고. 잠이 온다고. 그 소음도 아주 그냥 찍찍 아주 기분 나쁜 쇠국는 소리라든지 여기 지금 그런 소음 있으면 방송도 못하는 거죠. 예를 그렇죠, 들면 못하죠. 김작가 TV도 운영을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시간을 1년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뭐 대북 자자세다 뭐 정책이다 이건 아니다 이번 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오로지 우리 국민 우선하는 걸 본다 그러면은 이런 사태는 방지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뭐 조심스럽게 판단한다 그러면 북한도 우리 쪽에서 먼저 자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 북한이 감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독재 체제니까. 그러니까 전단을 제일 무서워해요. 의외로. 자,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심리전 방송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효과가 없죠. 근데 장기적으로 이 방송을 하게 되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면 아주 재밌는 사례가 뭐냐면 우리 쪽에서 뭐 북한 비난하가 이런 것보다는 노래라든지 북한 군이 10년 동안 집에 못 가요. 휴가가 없어요. 그냥 거기 갇혀 있는 거 군복무가 10년이라면 10년이에요.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도 없고 여기서 노래 같은 거 들어주는 거죠. 계속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그 다음에 뉴스나 일기예보를 하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애써 무시하는데 우리 아나운서가 이제 내일 이따 오후에 비 온다. 그러면 북한군들이 나와서 빨리 걷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 맞으니까 네, 익숙해지는 거죠. 북한 일기예보보다 훨씬 그렇죠. 그리고 잘 맞기도 하고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정치색 같은 걸 띄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재미있는 사례였고 실제 김정은 정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독재 정권은 감출 게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김정은이 지금까지 엄마를 공개를 못합니다. 엄마를. 김정일의 엄마는 뭐 백두 여장군, 뭐 항일 여장군, 뭐 명사수였다 막 떠들고 동상도 만들고 난리거든요. 근데 김정은의 엄마는 고용인데 고용이 일본 고용이 맞습니다. 일본 제포 제일교포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제일교포는 우린 이해를 못하는데 천시예요. 왜냐면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일제 때 조선인들이 많이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많은 분이 북송선을 탔는데 일본에서 이분들이 잘 살았겠어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갔을 때는 북한 사람들보다 아직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빈민 많았어요. 두 번째는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에 살았다고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제일교포를 째포라고 그러는데 째포는 결혼도 안 해요. 엄마 저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야 그러면은 혼나요. 출세에도 어느 이상은 못 가요. 자, 고영이가 제일교포 출신이에요. 숨길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외할아버지가 고영이 아버지죠. 이 고영이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고시 고경택이라고. 그럼 이분이 제주도 출신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이면 후지산이잖아요. 제주도면 한라산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후지혈통, 백두혈통이 되는 거죠. 권위의 금이 가죠.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고용희 언니가 고용숙이거든요. 근데 탈북자예요. 탈북해서 남편 리강하고 미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후지산 줄기, 한라산 줄기, 탈북자. 그 다음에 엄마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잖아요. 첩이죠, 첩. 그 다음 또 있어요. 북한에서는 무용수라는 직업이 그렇게 이 신분이 높지 않거든요. 무용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엄마를 몰라요. 그러면 간부들은 모르느냐? 알아요. 알겠죠. 고영이 무덤도 공개됐어요. 어딨냐면 대성산 혁명열사랑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항일 빠치선 했던 사람들 모아놓은데 이 옆에 있어요. 왕릉청을 만들어놨어요. 간부들은 첨배를 하는데 알죠. 근데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김정은 집권 초에 선군 어머님이라고 그래서 조금 내세우려고 했었어요. 기록나고 나오고. 근데 거기서 실패했어요. 왜냐? 제포야, 한라산 줄기야, 탈북자 가족이야, 첩이야. 오죽하면 고용이를 북한 간부들이 원산댁이라고 그랬거든요. 제일교포들이 원산에 내려서 이동을 했잖아요. 원산. 왜냐? 평양에서 못 살았거든요. 김일성이 고용이를 며느리로 인정을 안 했어요. 김정은이 김일성 따라했다는 건 아시죠? 근데 김일성이랑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따라하는, 왜냐? 손자 취급을 안 했거든요. 김정은이 죽인 형, 이복형, 김정남과는 찍은 사진이 있다고 그래요. 장손이니까. 자, 이 얘기를 왜 길게 말씀을 드렸느냐? 지금 남쪽에서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 혈통도를 보내는 거거든요. 가족도 이런 걸. 그럼 김정은 정권의 권위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욕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만 넣어도 그렇죠. 김정은 정권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독재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 보내주면은 북한은 좋죠. 그 다음에 심정 방송 안 하면 북한도 좋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중단하니까 저쪽도 이제 바로 중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발적인 사태만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북한도 이 중단 사태를 반길 거다. 내심.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 또 최근에 한 3주 전 뉴스이긴 한데 김주애가 러시아 대사관에 등장하며 국제무대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예.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던데 이게 후계 구도 공식화하는 신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걸까요? 김주애가 언제 나왔냐 처음에. 네. 김주애는 2013년생이거든요. 근데 2022년 11월 28일 날 김주애는 2013년 1, 2월경 출생으로 추정이 돼요. 네. 그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2022년 11월 28일이면 몇 살이죠? 9살이네요. 9살.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언론 보도문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중시는 안 하고 있는데 그 김주애 처음 나왔을 때 언론에 뭐라고 나왔느냐. 리설주도 같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총비서 동지와 리설주 여사와 그때는 사랑하는 따님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자제분 그랬거든요. 자제분. 리설주가 두 번째 나와야 되죠? 네.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이렇게 말했어요. 여사가 뒤에 와요. 주애가 앞에 왔어요. 먼저. 네. 그 의도가 뭘까요? 주애를 돋보여주기 위해. 그럼요. 그 다음에 그 뒤로 2022년 11월 28일 이후로 5월 9일 날이 이제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이거든요. 40에서 50차례 사이 비공식 포함하면 공식 비공식 40차례 이상 50차례 사이 김주애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외국 대사관 외교 무대는 처음이에요. 5월 9일 날. 근데 이 외교 무대에 가려면 리설주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리설주는 안 왔어요. 김주애만 갔어요. 외교 첫 무대에. 그 다음 여기서 최선이라고 하는 북한의 외무상이 아주 그 의미 있는 발언을 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장 사랑하는 따님. 네. 따님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자, 요 말이 왜 의미가 있느냐. 가장 사랑하는 뭐죠? 얘를 제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자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더 있을 수 있는데 얘를 제일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는 없잖아요. 연애할 때 가장 사랑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여기도 가장 사랑해. 그럼 알 수 없죠. 그럼 쫓겨나죠. 자, 가장 사랑하는 건 얘가 제일이라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따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동안은 자제분이라고 그랬거든요. 따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따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과의 혈통관계다. 그 다음 두 번째, 북한의 문화는 봉건적이기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강해요. 네. 근데 처음으로 따님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동안 자제분이라고 말했는데 네. 가장 사랑하는 딸 얘라는 얘기를 그것도 외교무대에서 처음으로 한 거죠. 이러면 김주애의 후계 수업이 외교무대까지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김주애가 향후에 이제 외교무대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모스크바를 간다든지 러시아를 간다든지 이러면 네. 엄마 대신 얘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5월 9일 날에 김주애의 등장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제 외교 무대의 시작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뭔데요? 우리 김 작가님도 모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북한 주민들이 김주애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질문 의도는 안다고 모를 것 같다. 모를 거, 질문을 왜 했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김주애 이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없죠. 다 알죠. 북한 주민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가장 사랑하는 따님, 여기 이름 안 들어있잖아요. 네. 2022년 11월 28일 날 이후 5월 9일까지 그 이후까지도 북한 매체에서는 한 번도 김주애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제분, 따님이에요. 이번에 사용했어요? 이번도 사용 안 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러게 왜 사용 안 하지 이름을? 우리는 다 아는데요. 근데 김주애라는 이름은 맞아요. 데니스 로즈맨이 2013년에 그 여름에 놀러 가서 김정은 가족이랑 원산 앞바다에 놀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주애를 안아봤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름이니까 1, 2월 생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고 그때 주애, JUAE라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도 긴가민가했어요. 왜냐? 미국 사람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 김도윤 그럼 김도윤 정확히 발음합니까? 어렵죠. 어렵죠. 긴가민가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여기 오신 탈북자분이 고위 탈북자분이 확인해 줬어요. 자기네 어르신 집안에 김주애랑 찍은 사진이 있었고 거기에 주애 공주님 관계라고 써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김주애. 성은 김 100%고 주인 주자 사랑했자랍니다. 한문으로는. 그러니까 맞죠? 그러면 간부들은 아는데 왜 주민들은 모르겠어요? 김주애의 직함이 없잖아요. 뒤에.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뭐 부부장 무슨 과장 이런 걸 줘야 되는데 네. 어린애한테 직함을 부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애하는 김주애 뭐뭐뭐 동지해야 되는데 직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동지만 쓰면 되지. 경애하는 김주애 동지. 동지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김일성한테 쓰는 말이에요. 김일성 동지, 김정은 총비서 동지. 그러니까 얘는 너무 어리니까 직함을 부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리니까 그냥 경애하는 김주애 동지라고도 못 쓰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는 어색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이른 아이를 내세움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모르죠. 왜 이름을 안 알릴까? 이제 점점 이제 가시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김주혜가 후계자냐? 아직은 아니에요. 후계자로 공식 임명이 안 됐어요. 왜냐? 김정일은 42년생인데 74년에 정치위원회, 정치국원이 되면서 후계자로 공식 됐고, 그 다음에 김정은은 2010년 9월에 84년생이거든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됐거든요. 근데 김주혜는 지금 직함을, 아니 13살짜리 어떻게 직함을 줘요? 뭐 어린이 회장 이런 건 둘 수 있겠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주혜 이름은 놀랍게도 북한 주민들은 모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이 때는 공식 직함 부여하기 어려운 건데 형 어떻게 우상화나 권력 승계 작업이 진행될까요? 1984년에 일본에서 나온 후계자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어요. 북한은 그때 뭐냐면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출판사는 일본이고 한글로 써 있어요. 서울에서 출판된 후계자론을 일본에서 출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북한이 일본의 책자를, 자기들 책자를 공개적으로 하고 싶을 때 꼭 그런 방식으로 써요. 조총론 쪽에서 출판하는데 이게 서울에서 가져온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친 거죠. 그 후계자로는 김정일을 후계자로 만드는 책자거든요. 거기에 후계자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음 세대여야 된다. 같은 세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에서 김여정으로 못 가요. 절대로. 그러니까 후계자는 세 세대를 대표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84년에 나온 책인데 이미 후계가 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때 이미 정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혜가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요게 이제 꼼수인데 후계자는 혈연이어서가 아니고 수령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 만큼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후계를 승계받는 게 아니라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위대성을 조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는 위대성 교양 자료라는 게 있어요. 뭐 2살 때 권총을 쐈다. 뭐 예를 들면 싫어요. 저 김정은을 얘기해 줄게요. 김정일이 자기가 후계자로 만들었으니까 다 알죠.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가진 문건에 대동강 특히 보시면 나와요. 뭐냐. 김정일 동지는 어릴 때 노래도 잘하고 화음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악기도 잘 잘하고 그 다음은 중요해서 3살 때 벌떡 총을 쐈대요. 근데 백발백중이래요. 아니 3살짜리가 총 들어요 이걸? 무거운 걸? 더 재밌는 게 있어요. 3살 때 자동차를 벌써 운전했대요. 애가 이게 다리가 닿아요. 이거 저기 브레이크랑 악셀이 가공 아니에요. 저 대동강 TV 다 나와요. 세계적인 모형 보트 RC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선수가 원산에 왔대요. 그랬더니 김정은이 유년 시절에 김정은 그러니까 10살 아래라는 얘기죠. 밤새 기차를 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대요. 그래서 그 사람과 세계적인 모형보트 선수를 바다에서 시합을 신청했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웃길 거 아니에요. 어린데 보니까. 그거 하자 해서 했는데 그 첫 번째 시합에서 김정은이 이겼대요. 그랬더니 그 세계적인 선수가 싹싹 빌고 빌어서 두 번째 시합을 했는데 두 번째 시합도 김정은이 이겼대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선수가 당신은 비범한 사람이다. 꼭 우리나라에 와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 이 모형보트 회사가 너무나 잘 될 것 같다. 감탄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대성을 만들어내. 근데 너무 유치해요. 너무 유치해요.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주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얘가 비범한 애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제 신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뭐,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모래알로 쌀밥 만들고, 뭐, 이런 얘기들이 가공해. 김정일도 그랬어요. 김정일이 광명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김정일이 태어날 때 갑자기 무지개가 뜨고, 갑자기 별이 떴대요. 그게 광명성이라는 거예요. 그 천재지변까지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김정일 생일이 1942년 2월 16일, 원래 41년생이래요. 근데 아버지가 12년생이니까 여기 맞추려고 42 했는데 백두산이 겨울에 영하 40도 50도거든요. 근데 만삭의 여자가 애나로 그 40도 50도 미령에 올라갑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연해주 쪽에서 러시아 극동에서 태어났거든요. 마을에서. 라즈돌레라는 마을에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화를 조작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혜도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시작하겠네요. 뭐 책을 무슨 다 읽었다느니 맨발로 문을 걸었다든지 그러지는 않겠지만 얘가 비범하다는 걸. 그러니까 4대째 내려왔는데 얘가 혈통이기 때문이 아니고 후계자론에 따르면 얘가 위대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혜의 위대성 교양 자료가 어디선가 만들어지고 있겠죠. 있겠다. 근데 아까 전에 러시아 대사관에 리설주는 없었다고 했는데 리설주 공식 사상에 그럼 사라진 배경은 뭐고 딸 김주혜를 차기 지도자로 만든 이미지 메이킹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100%죠. 지금 우리 김 작가님 결혼 안 하셨죠? 네. 저도 어릴 때 보면 집사람이
애들 문제라면은 모든 걸 놓고 달려갑니다. 아, 그렇죠. 한국 엄마들이, 북한 엄마도 마찬가지. 그러면 김주애가 지금 후계자 소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럼 리설주가 가만히 멀리서 쳐다보겠습니까? 직접 개입하겠습니까? 개입하겠죠. 개입하죠. 김주의 패션이나 이런 모습을 멀리서 보면 리설주 냄새가 나요. 멀리서 보면 리설주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리설주의 취향이 그대로 반영된, 처음에는 깡총깡총 치다가 이제 모델 오킹을 해요, 얘가. 네. 옷은 애 옷이었다가 이제 몸에 꽉 끼는 옷도 있고, 네. 망사 옷도 있고, 어른 옷이에요, 지금. 2013년생이. 키도 아버지랑 똑같아요. 좀 더 클 거예요. 그 다음에 박수도 막 이게 아니라, 이 박수 있죠? 딱 물개 박수. 채워주다 박수. 리설주는 뒤에서 자기 딸을 북한의 4대 세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모든 선전순동부의 라인을 컨트롤, 그 신우인 김여정한테 맡기겠어요? 자기 딸을? 그러지 않겠죠. 아니면 현성원한테 맡기겠어요? 제가 직접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디 갔냐고 지금. 왜 안 나오냐고. 김주애가 처음 나올 때는 엄마랑 같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9살짜리가 튀어나오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심기경호죠. 근데 리설주가 나오면은 문제가 있어요. 셋이잖아요, 지금. 그럼 사람들의 눈이 리설주한테 가요. 김주애한테 안 가고. 그러니까 시선이 분산되는 거죠. 김주애한테 눈이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또 하나. 아빠랑 김주애가 나오면 둘이 항상 손잡고 가거든요. 아빠 이렇게 뭐 볼키스도 하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리설주가 나오면 요 사이에 김주애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부부의 딸이 돼버리는 거죠, 이상이. 아빠와 동등한 사람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리설주가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목표는 김주애를 후계자상을 만드는 건데 리설주가 나오면 평범한 다른 어린애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리설주가 같이 나올 때도 네. 이런 모습까지 있어요. 김정은은 맨 앞에 같이 가고 이렇게, 리설주는 한 발 이렇게 뒤에 따라와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네. 김주애의 권위의 창조, 이미지 메이킹. 이것과 리설주의 실종은 관계가 있고, 이건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 했냐고, 이혼했냐고. 아니다. 리설주는 뒤에서 더 무서운 일을 하고 있다. 언제쯤 공식 후계자로 김주애를 임명할까요? 74년이니까 김정일은 32살. 그 다음에 2010년이니까 84년생이니까 김정은은 26살. 이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의 우상화가 처음 시작된 게 2009년 1월이에요.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네. 척척척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그래서 김대장이라고 그랬고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나왔거든요. 2009년이면 25살이죠. 네. 근데 이 2009년이 왜 중요하냐면 김정일이 2008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러고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얘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기 건강 상황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추정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무리 빨라도 10대 중반은 넘어야 된다. 10대 후반 아니면 20살 넘어가는 요쯤. 근데 또 모르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워낙 서두르다 보니까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러나 만일에 너무 빨리 후계자를 만들게 되면 김주애 옆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이 권력이 또 균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너무나 빠른 김주애의 조기 후계 구도는 김정은으로서 딜레마다. 왜냐, 북한 사람들도 생각이 있는데 네. 김정은이 나왔던 때 데자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정일이 2008년 8월에 쓰러지거든요.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날 죽거든요. 그럼 북한 사람들 기억에 김정은 나오고 나서 김정일 한 3년 조금 더 살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김주애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 데자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슬쩍슬쩍 얘기 들어보면 그때를 생각한대요. 어디 아픈가? 누가 봐도 아프게 생겼잖아요. 초고도 비만, 흡연, 담배는 항상 들고 있고, 스트레스, 새벽 5시 취침, 통치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김주애 조기 후계 구도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너무나 빠른 후계의 옹립은 김정은 정권에게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